어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인터뷰 있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료계가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유지됐고요. 또 일부 지역은 휴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업이 시작되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기사들이 공식 휴가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체국 등 대형 택배사에 소속된 기사님들만 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택배 기사들이 함께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같은 마음이란 것 알려드리면서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여론조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또 여론조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한국갤럽조사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데요. 네, 오늘 조사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 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예, 그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4일간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네. 또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53%였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로 그러니까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쯤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동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지난주 긍정 부정평가가 모두 40% 중반으로 격차가 3%포인트 이내였어요. 하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 그 차이를 보면 14%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특히 30대에서 무려 17%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30대에서? 네, 그게 좀 눈에 띄고요. 40대도 6%포인트 하락을 했고 50대도 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3%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인천, 경기에서 7%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산, 울산, 경남도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2%포인트, 광주, 전라가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늘었고요. 성향별로 보면 중도에서 8%포인트 많이 하락을 했죠. 진보가 또 7%포인트 하락을 했고 보수 성향에서는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이게 수치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리얼미터랑 좀 비슷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추세 떨어진 추세라든지 또 떨어진 뭐랄까요 그 집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노영민 대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사가 된 그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게 나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추세를 좀 바꿀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심기일전에서 당면한 수해 복구, 코로나 방역, 주거 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 등에 총력 기울이겠다.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반등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가요, 반응이? 민주당도 뭐 예상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지도가 40%대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도 반영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는 한번 내려갔다 올 거다라는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하자 이런 분위기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오늘도 청와대 뭐 이 차관급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외교부 제1차관의 최종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내정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장의 이광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의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물론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바꾸는 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인사를 통해서 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자, 통합당은 어쨌든 어제 오늘에 이어서 되게 괜찮은 소식인 거잖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실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이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우리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계속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말씀드렸던 네네. 부자 몸조심 그런 아하. 컨셉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비로소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낙담하지 않고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가 좀 여야의 분위기가 상반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이런 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 40분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본청이었는데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하고 이제 저도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까 하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휴대폰 녹음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네.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한 3번을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묵묵부답으로 지나가서 이게 좀 양당의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가락시장을 갔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농산물 이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로 간 건데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합을 맞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 대한정당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농산물 피해 같은 거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면서 4차 추가 경정 예산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해 예산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에 보자면은 뭐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정당들을 생각해봤을 때 국회 보이콧 이미지가 굉장히 훨씬 더 많죠.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야당임에도 먼저 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자신들이 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로 아하. 보입니다. 근데 이 추경이 네. 야당에서 추경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약간 낯서네요. 네. 약간 그 조금 낯설죠. 네, 좀 낯선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양 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상반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죠. 네. 네, 대권 주자 선호도 네, 조사였는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이게 또 굉장히 약간은 뭐랄까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네.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조금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조사 결과예요. 이낙연 의원이 24%에서 지난번 조사에서 24%였는데 이번에 17%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네요. 7%포인트 하락을 네.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13%에서 19%로 상승을 했어요. 6%포인트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보면 2%포인트 차이가 네네. 있는데 이게 뭐 오차 범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상황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또 그 일정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렇겠죠. 지지율 역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낙연 의원은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이런 관련된 질문에서 이거는 뭐 움직이는 거니까 신경 안 쓴다 이런 근데 취지의 내 얘기를 쪽으로 했는데 움직일 때 상관없는데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오다가 오늘은 민심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은 저에게도 해당된다. 당 대표로 나선 후보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저부터 되돌아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 전당대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국민의 삶과 마음에 더 세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오후에도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낙연 네. 의원한테 짓궂어요.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보관이 뭐냐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가 우선이다. 후보자로서 다 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당대회 후에 보면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측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네. 민주당 이 지지율과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연동돼 있다 맞아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하면 이낙연 의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낙연 의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때가 진짜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안 좋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게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반면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면 안 되죠. 사실 오늘 오후에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요. 이 회견에서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받겠다라는 사전 공지대로 답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정책이나 뭐 서민들의 삶과 직접 현안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낸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의원은 이번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돼 있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약간 대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체제로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말을 좀 아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안 좋은데 내가 여기서 뭐 좋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뭐 어쨌든 이재명 경선을 의원들이 통과를 좀 해서 하더라고요. 후보가 네. 되려면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일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의원이야 뭐 첫 총리였으니까 불가분의 관계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지지율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어제 저희가 이 조국 전 장관이 거주하는 이 방배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관련을 해서 김웅 통합당 의원이 이걸 지적을 했잖아요. 네. 뭐 재건축 바라면 다 적폐냐. 근데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제 통합당 소속인데 정확히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재건축이 빨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이걸 지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뭔가 다른 목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이 사실은 통합당 소속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당인 김웅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좀 무릅쓰고 한 얘기인데 뭐 똑부러지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김웅 의원이 지적을 했던 거는 이 재건축하려는 것들을 좀 정부에서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렇게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좀 잘 안 돼서 이 피해 복구도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뭐냐 이렇게 걸고 그렇죠. 넘어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은희 구청장은 이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서초구는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지를 이해해 보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그곳이 재건축이 허가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구라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다른 얘기인데 두 개는. 그렇죠. 좀 네. 별개의 얘기죠. 그러니까 복심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복심으로 생각이 네. 되는 건 역시 이 조은희 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좀 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아. 확 눌렸어요. 이게 조은희 구청장이 거론이 됐던 이유 자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런 의혹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당내 의견이 있었고 그때 초반에 거론이 됐던 게 조은희 구청장인데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5분 토론으로 뜨니까 이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좀 다시 자리를 좀 되찾아보려고 아하.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김종우 위원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거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을 거론하는 쪽은 오히려 이 좀 당료들이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당에 같이 있었던 네네. 조은희 구청장이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하고 그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이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1년도 안 채우고 보궐선거에 그렇죠. 나간다라는 게 사실 맞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뭔가 윤희숙 의원이 이 카드로 좀 강력하게 나서니까 좀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보궐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네.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부산 뭐 시장 선거 아직 네, 뭐 그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 그 성추행 네네. 관련된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또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당도 뭐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서 그 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고요. 좀 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통합당 쪽에서 이 관련된 CCTV를 공개하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고 어쨌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서 민주당은 원래 뭐 그런 당인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공세를 좀 펴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년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좀 타격을 계속 주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여기 좀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 빨리 수습하려는 생각 이게 좀 네네. 강한 것 같고 오늘 남인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내 조직 모양 바꾸는 과정은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강제추행 관련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이걸 빨리 정리해서 네.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쪽 공천 안 할 가능성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이게 서울시는 포기를 절대 못한다라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무공천 당원 당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뭐 업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만약에 부산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산 쪽은 포기를 하고 서울 쪽만 내서 명분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습니다. 지난번에도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 이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대검 측에서는 이제 의견을 보냈습니다. 네. 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네,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네. 입장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직제 개편안이 법무부가 제안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네 자리를 좀 없앤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반부패 선임연구관, 그리고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요거를 폐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차장검사급 네네. 자리거든요. 차장검사면은 이 검사장 바로 밑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다 뭐냐면 이 직접 수사를 하는 기존의 검찰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자리들을 없애겠다라는 것은 이 수사 인력을 좀 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판 중심으로 좀 네.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나 강력부 이런 쪽에는 힘을 좀 빼고 이게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개편안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 제안을 했던 김태훈 법무부 감찰국장 과장이 결과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검찰 구성원들한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검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 정보 이 부분을 다 손발을 자른다라는 의미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수나 이쪽에 힘을 뺀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 건데 근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라임도 있고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금융범죄가 한창인데 힘을 빼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든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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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추미애 장관이 1월부터 보여왔던 그 기조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뭐 이 손발을 자르는 방향으로 그걸 위해서 가는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인권, 공판, 형사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뭐 정치적인 색깔이 띄었다고 할까요? 그런 특수나 공안은 약간 그동안 계속 득세해 왔던 그 세력들은 약간 좀 검찰 내에서 이제 뭐 좀 그걸 좀 가라앉히고 대신에 우리 국민들과 좀 연관이 있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기 수사를 열심히 해온 그런 조직을 좀 이제 득세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 득세요. 총장은 그러니까 좀 말이 안 좋은 것 같고 좀 힘을 줘보자. 힘을 줘보자. 예, 조금 강조를 해보자. 네.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어쨌든 이게 뭐 파이널 마지막 결정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고 뭐 어쨌든 뭐 의견을 수렴 중이니까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3명 중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8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3월 31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연결해서 지금 빨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103명 나왔는데요. 그중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85명이고 또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총평을 조금 들어볼게요. 네, 좀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 과거와는 달리 이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그 전체 감염자 숫자가 지금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 이게 거의 3월 달 이후 3달, 4달 만에 지금 이렇게 100명을 넘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집단 감염이 급격히 지금 확산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또 이런 감염이 과거와는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와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점도 역시 좀 어려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총평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위 K-방역, 우리나라의 이런 놀라운 감염 관리의 이런 성과라는 부분이 정부 방역 당국과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이 삼각 공조 체제가 아주 공고히 돼서 잘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도 의료계 파업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좀 이런 공조 체계가 깨지면은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국민들과 많은 부분들 또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총평을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감염이 증가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교회 중심으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느슨해진 감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역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친 건지, 근데 사실 굉장히 갑자기 하루 만에 막 100명이 넘어서서 좀 놀라운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역사회의 이 감염이 증가는 결국은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요. 네.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 교회에서의 이 감염 확산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인 교회에서 집단 감염 관련이 현재까지 72명, 오늘 60명이 확진됐고요. 네. 서울 성북구 소재 교회에서 14명이 추가돼서 총 19명. 이런 식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발생한 부분이 그건 여실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돼 나가면서 추가 감염들이 계속 생기는 것과 아울러 지금 사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런 소위 깜깜이 방역도 역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한해서 지금 현행 1단계인데 2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50명에서 100명 사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좀 더 강화할 시기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은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점을 좀 두고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하루하루의 환자가 10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100명 기준에서 2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감염은 잠복기를 고려해서 최소 일주일, 그다음에 평균 2주일에 이 발병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루 환자가 늘었다, 하루 환자가 반대로 줄었다. 그러면 반대로 환자가 100명을 줄었으니까 바로 2단계, 어제까지 2단계, 오늘은 1단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고 판단하는 시점이고, 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상향해야 되는 상황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2단계로 상향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좀 촉구하는 그런 거를 좀 국민의 협조가 있다면 실제 2단계 가기 직전에서부터 국민들이 조심해 주시면은 또 협조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더 이 방역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2단계로 확단돼서 갈 수 있다, 상향돼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뭐 이거 하루 나왔다고 이렇게 뭐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두고 봐야 그렇죠.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이런 부분 조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2단계 상향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지겠죠? 좀 오래전 일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교수님.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다중이용 시설과 공공시설, 네. 그다음에 정부가 이미 지정한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점이라든지 또 이 식당의 이제 규모가 큰 이제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네. 또 이 다중 이 사람 집회 이제 실내 집회, 실외 집회 같은 이런 집회의 경우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 네.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흘 연휴란 말이에요. 광복절 네네. 끼고서는 지금 특별 공휴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 네네.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사회, 가정을 중심으로 한 또 친구들을 모인 거에 중심으로 한 또 여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될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연휴가 있게 되면은 결국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감염 확산 우려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어찌됐건 이 가정 내에서 가족 간 감염은 훨씬 더 밀접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아마 이 방역 대책에서 아마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족 간의 이런 모임과 친지 간의 모임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런 요청사항은 국민의 요청사항은 바로 조금 아까 같은 가족 간의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요청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아시죠? 그 일부 단체들이 지금 대규모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시기를 2단계로 올라가면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2단계가 아닐지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집회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도 많이 한다면은 정말 마스크나 거리두기나 이런 손 씻기나 모든 부분 또 참석자들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제하신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찌됐건 2단계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은 금지가 됩니다. 실외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 행사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염은 순식간에 증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막았지만 한순간의 방심과 한순간의 집단적인 모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이미 과거 이태원 이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셨듯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정말 자제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순식간에 감염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학생들은 거의 방학을 했습니다. 지금 뭐 중학교도 오늘 거의 다 방학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방학 중이라서 등교는 당분간 하진 않겠는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벌써 걱정을 하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미리 준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의 학생이 다 전면적으로 다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감염 단계에서는 이 학교 수업 자체를 좀 조정을 해서 한 80%에서 70% 학생이 이제 학교를 나오고 나머지 20, 30%는 조금 이제 배치를 빼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으로 20, 30%는 집에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2단계가 되면 그게 확 줄어서 한 50%의 학생 혹은 40%의 학생만 오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방식을 통해서 이런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또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수단을 고려해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 위험성이 얼마나 크게 확산될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면 등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2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휴교령을 내릴 것이냐 그 다양한 수준의 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세 갑자기 또 빨라지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벌써 2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많은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되거나 혹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전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이 예방 접종이 보편화되거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와서 100% 치료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아니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겠죠. 따라서 환자 수가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거의 바닥으로 갔다가 좀 증가하다가 좀 방심하면 다시 증가하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속 시원한 얘기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뭐 함께 당분간 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러면은 네네. 백신 언제 나오나요, 교수님? 이 부분도 좀 속 시원한 답을 네. 못 드려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국내 회사들이 한 3가지 정도의 백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11월 전에는 승인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가 가장 현재는 합리적인 예정 추측 같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내년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이 백신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혹이요. 그러게 내년 3월까지 기다리는 게 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더라도 우리와 현재까지의 방역 대책과 국민의 협조와 의료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잘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 있습니다. 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우리 박철민 씨 또 네. 보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장마가 밥상 물가까지. 장마가 밥상 물가까지. 물가가 올랐군요. 네,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잖아요. 네네. 긴 장마로 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산지의 채소 출하량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가격 상승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채소, 야채, 채소 이런 쪽이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얼마나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나 올랐어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늘 기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1kg당 평균 소매 가격이 15,921원. 한 달 전에 9,411원이었습니다. 2배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러네요. 청상추 100g당 2,135원. 지난달 1,332원이었으니까 역시 2배 정도 두 올랐습니다. 배네요, 거의. 네, 배추도 한 포기당 7,032원으로 평소 3,400원 정도 했던 가격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쌈 채소가 대부분 지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양배추 비교적 양호합니다. 3,795원. 한 달 전에 3,000원대였으니까 고기를 드실 때 쌈 채소 없으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좀 삶아서 좀 달라요. 그게 맛이 좀 깻잎이 다르죠. 들어가야지 이게 진짜 고기를 싸 먹는 맛이 나는 건데. 깻잎이요? 예. 제가 깻잎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깻잎도 올랐습니다. 100g당 올랐겠죠. 2,877원. 1,761원 많이 정도 올랐네. 했었으니까 그거 화가 알겠는데 제가 깻잎 좋아해갖고 알거든요. 100g당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참나. 양배추 삶아서 하는 거는 강된장 이런 거 먹을 때 하는 거지. 네. 고기랑 아쉽네요. 근데 글쎄요, 이게 참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 또 야채 많이들 드시니까 건강 생각해서 예. 이거 뭐 그렇다고 사놓을 수도 없고 이거는 상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야채 채소가 많이 올랐으면은 그러면은 과일은 어떤가요? 다행히 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과일은 원래 비싸요. 그렇죠. 네. 사과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개에 네. 28,000원대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보다 2,000원 정도 오르긴 했어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사과가 10개에 네. 10,000원대 정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오르기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1년 비싸졌어요. 전에도 네. 26,000원 정도 선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배는 어때요? 배가 좀 배는 비싼데. 10개에 35,429원. 네. 지난해보다 10,000원 정도 쌉니다. 그러네. 좀 싼 거 같네. 배 네. 이렇게 실한 건 막 하나에 10,000원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네, 백화점. 신고배 기준이고요. 1년 전에 45,000원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복숭아도 오르긴 했는데 1년 전에 13,000원, 10개에 13,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포도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과일 좀 드실 분들은 좀 그렇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과나 배가 수확 시기가 네네. 사실은 여름 아니겠습니까? 이달 말 정도가 될 텐데 네. 이때까지 비가 오면은 그러면은 차격이 좀 있겠네요. 예, 9월 말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그때 또 과일 다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지 이게 당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분 섭취를 적게 해야 돼요. 과일이 수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햇빛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비가 적게 와야 비가 적게 와야. 그리고 당도가 떨어지면 가격도 하락하기도 하는데 품질이 안 좋아지니까요. 네네. 근데 출하량까지 떨어지면은 당도가 떨어져 있는 과일을 비싼 값에 사야 되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참 또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밥상 차리신 주부님도 걱정도 들고. 네. 네, 또 과일이 또 이렇게 해서 추석 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또 농산지에 계시는 분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나도 쉬고 싶어요입니다. 저도요. 쉬고 왔는데 또 쉬고 싶네. 오늘은 택배 없는 날이라는 네네. 소식 전에 맞아요. 전달해드렸는데 네네. 그런데 모든 택배 기사가 다 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형 4개 업체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면서 아하. 중소 택배 업체는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중소 택배 업체의 배송 기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배 없는 날이라고 지정은 했지만 이게 뭐 지정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네.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주요 택배사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 공휴일이나 이런 것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공동 선언한 그런 회사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도록 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대형 업체 기사들만 쉬고 중소 업체 기사들은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 네. 쿠팡, ssg.com, 마켓컬리 같은 이런 배송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 배송망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날 쉬지 않고 배송 업무를 합니다. 쿠팡, ssg.com 마켓컬리 다 큰 데 아니에요? 대형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사실은 네. 주말에도 안 쉬는 곳이에요.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택배가 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업체들은 네. 쉬지 않는다.
한다라는 거. 거기 그리고 일하시는 또 참. 네, 심야에 일을 한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택배사의 위탁해 이루어지는 편의점 택배 역시 일부 운영됩니다. 이 경우에는 5kg 미만 소형 택배에 한해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연휴 끝나면은 이게 또 막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배송하는 양이 증가해서 더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루 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네. 배송기사분들의 부담이 사실은 쉬고 나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배송 지역과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배송이 시작되는 17일부터 이전에 배송되지 못했던 택배를 포함해서 업무량이 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기사들은 한꺼번에 쉬게 하는 휴무일보다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고요. 실제로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휴가 후에 업무량이 2배 이상 늘 것 같다며 네. 우려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택배기사분 그렇군요. 붙잡고서 물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택배기사분들이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류 작업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보통 뭐 상차하기 전에 하는 네. 작업인데 이런 작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노동 시간이나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택배 없는 날 어떻게 보면 택배 쉬는 것의 의미보다 네. 택배 같은 배달직을 하고 있는 분들, 더 넓게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생각해보는 날로 좀 우리가 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